자, 모란이 피까지는 김영랑. 우선 키워드 체크 한번 해보자. 유미주의적. 말이 좀 어렵다. 관념의 시각화. 많이 들어봤었지? 관념을 시각화시키는 거, 구체화시키는 거. 모순 형용, 역설법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미상관. 머리, 꼬리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첫연과 마지막 년, 요게 관계를 맺는 거 비슷하면 돼요. 이렇게 형식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러면서 내용적인 측면들이 비슷하면 수미상관이다. 봄의 상실감, 그 다음에 슬픔. 봄이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것의 상실과 슬픔이니까 이런 것도 뭔가를 추구하다 부재되는 뭐 그런 상태겠네요. 찬란한 슬픔의 봄, 여기 모순용용과 이렇게 묶이겠죠. 모순용용의 의미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찬란한 슬픔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자, 우선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 있으니 요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작품으로 들어갑시다. 배경 지식을 쌓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모란이 비기까지는. 김영락이란 작가에서 우선 성격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유미적, 낭만적, 탐미적이다. 미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그럼 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뒤로 잠깐 넘어가서 정리를 하고 옵시다. 요걸 한번 봐주셔야 돼요. 영락문학의 문학사적 의. 한번 읽어볼게요. 좀 지겹더라도. 북도의 소월, 남도의 영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영랑은 김소월 이후 우리말을 가장 아름답게 구사하는 시인. 자, 우리말을 가장 아름답게 구사하는 시인이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언어 조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는 1920년 중반 이후 확산되던 카프 중심의 목적주의적 계급문학, 좀 말이 어렵습니다. 카프 중심의 목적주의적 계급문학을 배격했다. 그러면 우선은 이런 것들 목적주의적 계급문학에 해당하지 않는데 목적주의에만 신경 씁시다. 계급문학이라든지 카프 좀 어려우니까 목적주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또는 문학이 갖고 있는 효용성, 교훈을 준다든지 사회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든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사회주의 운동 기억나죠? 사회주의 운동 그때 이제 프로레타리아트 그래서 이제 가난함 그래서 3대 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3대 거기에 누구 있었냐면 조덕기의 친구 김병화요. 요런 인물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계급 이런 것들 이제 없애는 이제 그런 형태들인데 요게 이제 조금 작게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플로레타리아트 가난함 이런 것들 그다음 계급 문화 이런 것들을 지칭해서 목적 문학이라고 좀 부르는데 좀 넓게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효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목적주의적 문학이다. 이런 계급주의적 문학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현실 참여시 현실은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다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면서도 시가 아름다움만을 전달하는 개인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현실의 문제점도 좀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을 비판할 때는 시보다는 뭐가 더 그렇죠. 소설 같은 경우들이 시대 현실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문학이잖아요. 그런데 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60년대 70년대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시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요.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도시 문명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시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격한다고 그랬으니 이런 부분들을 다 담지 않은 게 바로 김영락의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용철과 함께 시문학을 주도해서 순수한 서정의 세계를 새로운 문학의 지평으로 생각한 거죠. 시문학파는 일체의 목적, 정치, 사회적 관심을 떠난 섬세한 언어의 조탁,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언어를 아름답고 그윽한 서정의 세계, 탐닉하는 순수지를 추구했다. 우리 내 마음 아시리 거기 보면 희미한 이런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희미로운 마음을 이렇게 쓰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이쁘게 가다듬는 거예요. 그 언어의 조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한편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내면 세계만 빠져들어 아까 얘기했었죠. 개인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효용성과 관련 있는 거는 사회주의와 관련 있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과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순수시는 개인의 내면 세계, 서정성, 낭만성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져들어 역사의식이나 사회현실을 외면한 채 역사의식이나 사회현실을 외면한 채 언어적 기교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김영랑이 나중엔 좀 바뀌긴 하잖아요. 독을 차고. 그래서 약간 사회적인 어떤 측면과 관련 있는 시를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 창작, 어떤 성격 이게 변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시가 신문학파를 통해 언어의 구사 능력과 형식적 완성도 면에서 한 단계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 다시 가볼게요. 그럼 유미적, 낭만적, 탐미적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현실, 참여적인 시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게 사회적인 모습을 다룬다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낭만과 서정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앞뒤로 조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핀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린다. 우리가 뭔가 기다리는 대상들은 보통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봄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그러니까 봄에 모란이 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란이라는 대상과 밑에 나와 있는 봄이라는 대상은 화자에게는 지향, 소망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나는 아직 나의 봄이네요. 또 나라는 말도 붙여놨습니다. 아직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봄을 나는 아직 기다리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화자의 의지도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요런 것들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경어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경어체는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격식을 굉장히 많이 차리는 격식체, 또 하나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비격식체.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뭐뭐 했어요 라고 쓰는 거고요. 격식체 같은 경우는 뭐뭐 했습니다. 이게 좀 더 딱딱하게 들리죠. 네, 그래서 비격식체 그래서 뭐뭐 있을 테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성적 어조라고 쓴 거고요. 섬세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어조를 좀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있을 테요 속에는 여성적 어조, 부드러운 어조, 그 다음 섬세한 감정,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모란이 뚝뚝 떨어졌대요. 잠깐 모란을 기다리는데 이때는 모란이 뚝뚝 떨어졌네요. 이 뚝뚝이라는 건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는 의태어, 의성어가 있다. 여기서는 뚝뚝이 의성어, 의태어가 다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의태어예요. 떨어져 버린 모습을 시각화시켜 놓은 거 의태어. 떨어져 버린 날. 그럼 상실감을 느끼겠죠? 상실감. 나는 그때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것이다. 그 전까지는 서름에 잠기지 않고 계속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모란이 이렇게 필 겁니다. 그걸 기다리겠죠? 하지만 이때는 모란이 피어있지 않은 상황,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나는 모란을 아직은 그래도 기다리겠다.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 이때도 모란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는 또 어떤 태도를 보이나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예상해 본다면 모란이 이렇게 피고요. 봄에 핍니다. 떨어져 버렸고 그 다음 조금 더 지나면 다시 뭐가 와요? 봄이 오겠죠? 그럼 모란이 또 필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떨어져 버리는 상태에서 다시 기다리는 상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끝이 되기도 하고 시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떻게 시를 그려내는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자취도 없어졌대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졌다.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죠. 그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있었는데 그 보람이라는 것이 막 뻗쳐올랐나 봐요. 이거 시각화시켰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관념을 시각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네요.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란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된 거고요.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내 한 해가 됐죠? 모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한 해가 모란이었던 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자는 모란이 지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 모란의 아름다움 요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모란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탐미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미주의적 태도다. 과장법이겠고요. 360날 한양 섭섭해 옵니다. 자, 360날 실제는 뭐 1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날을 늘 섭섭해 울어요. 울면서 나는 뭐합니까? 다시 아직은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러니까 요거랑 아까 똑같네요. 내가 봄을 쭉 기다리다가 봄이 됐을 때 모란이 잠깐 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360날을 섭섭해 우는 거면 한 6일 정도, 365일이나 5일 정도 피어 있는 건가요? 꽃이? 360일 동안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울지만 그 우는 것은 기다림의 어떤 모습하고 또 연결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린다. 요 시간을. 그럼 또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여기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매년 그 아름다운 꽃을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다시 가봅시다. 360날을 한양 섭섭해 옵니다. 그래서 1년을 다시 기다린다라고 1년 요거보다는 360이라는 말로 쓰는 게 훨씬 더 감정이 깊어진다. 고조된다.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나는 너를 1시간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3600초를 기다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1시간 3600 이게 더 커 보이니까. 이해 갔습니까? 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앞에 보면 여기에 봄. 내가 봄을 쭉 기다리고 있다가 꽃이 떨어졌죠? 다시 또 기다리고 또 봄에는 또 이렇게 꽃이 피고요. 그러면 이 봄이라는 시간은 꽃이 피면서 꽃이 지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으니 봄을 맞이한 찬란함과 그 다음에 봄이 끝나는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이것도 관념의 시각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왼쪽에 한번 구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봅시다. 한 해와 360날 드러내는 화자의 심리. 1년이란 시간을 그죠? 구행에서는 한 해, 10행에서는 360날로 표현했다. 한 해에는 모란이 진 후 상실감 때문에 남은 나날들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심리가 드러나며 360날은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길다고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한 해는 다 간다. 모란이 지구의 상실감. 그래서 한 해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래서 여기 있는 한 해와 360날을 따로따로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이쪽 왼쪽은 여러분들이 구절 파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의지 있다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와 감상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시의 중심 소재 모란은 화자에게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이다. 그 다음에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다. 화자가 참고 기다리고 또 우는 것도 모두 모란이 피고 지는 까닭에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에게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쁜 시간이지만 모란이 지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그것을 밑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축약해서 제시했다. 11행 12행은 다시 1, 2행과 연결돼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됐나요? 이는 간절한 소망과 달성의 기쁨, 기쁨의 소멸과 좌절, 그리고 다시 간절한 소망, 이러한 반복과 순환의 과정이 바로 삶의 자체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 시는 언어적 감각과 문학의 순수성을 중시한 30년대 시문학파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시의 음악성과 시어의 세련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모란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겠다는 점에서 유미주의적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뭐 저학년들은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고학년이 된 친구들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요런 시조가 있습니다. 영상도 한번 같이 보내줄게요. 간밤에 부던 바람 이렇게 나가는 시. 만정도와 다지겄다. 그러면 간밤에 부던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어서
도화가 다 진 거예요.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복숭아꽃이. 여기 바람이 상 불어가지고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화자가 여기 있는 도화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으니까 되게 슬프겠죠.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노비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이걸 빗자루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꽃이 떨어졌으니까. 이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떨어진 꽃도 바로 뭐다? 낙화, 꽃이다. 쓸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꽃을 보면서 화자는 새로운 또한 감흥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적 감흥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기억해 두세요. 요시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자, 넘겨볼게요. 뭐 오늘 형성 요소 같은 거 좀 알아두시고 언어 좋다고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3번 같은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시어를 다듬었다. 그래서 시적 정서 표현 기구를 다듬었다. 서운 캔은 시음악성을 위해 음을 축약한 것 같다. 그러죠. 단어 조절한 거죠.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 호흡의 속도를 조절해서 리듬감. 찬란한 슬픔의 봄은 울림소리의 음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만든 시적 호용이다. 울림소리의 음악적 효과를 거두기에 찬란한 슬픔? 울림소리 같은 음악적 효과를 거두는 건 여러분들 앞에 찾아보세요. 산유화, 가을, 봄, 여름 없이 뭐 이런 단어들 있죠. 그죠? 뭐 힘이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적 호용은 아니겠네요. 나머지 태요, 경어체, 형태적 안정감, 11, 12행, 1회 2행, 수미상관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뭐 1번 같은 문제 풀 때도 저학년들은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화 형식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냈다. 그럼 대화 형식이 되려면 청자가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특정한 시구나 시어 반복. 이건 맞죠. 태요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특정한 시어 반복 같은 경우는 어떤 구절도 될 수 있지만 어미 반복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2번 이거 중요한 겁니다. 특정 시구나 시구를 반복했다. 도치법을 사용했다. 맨 마지막에 있었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도치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울림소리를 사용해 부드러운 느낌, 역설적 표현의 대상의 느낌. 청자가 나왔다.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란이피기까지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시고 영상 꼭 들어주세요. 나머지 안 읽은 부분도 다 읽어주시고요.